75의 시어머니는 중요한 손님이 왔다며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아들들마저 어머니를 치매로 몰아남은 재산마저 빼앗으려 했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한 가지, 낡은 상자 속에 숨겨진 500억 원의 유산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기 막힌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제 이름은 최수희, 올해 75이에요. 서울 도봉구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산 지는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남편이 하늘로 가고 자식들이 모두 제 품을 떠나고 나니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건 낯선 정적과 외풍이 스며드는 벽지의 서늘함이에요. 늦가을로 접어드니 새벽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웅크리고 있다가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매서운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날은 뜨끈한 국물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혼자 먹자고 뭔가를 차리는 건 이제 너무 거창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아침 식사는 거의 매일 똑같아요. 어젯밤 남은 찬밥으로 만든 누룽지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부어 팔팔 끓이는 거죠.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 그나마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안이 되기도 해요. 식탁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교자상에 앉아 끓인 누룽지 한 그릇과 며칠 전 담가둔 김치 한 조각을 놓고 앉았어요. 벽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죠. 남편의 환한 웃음, 제품에 안겨 어리광을 부리던 두 아들, 현우와 도윤이. 그때는 정말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는데 말이에요. 사진 속에 우리는 저렇게 빽빽하게 붙어 있는데 지금 제 곁에는 아무도 없네요. 숟가락으로 누룽지를 뜯어 말고 저도 모르게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쳐다봤어요. 화면에는 외출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혼자 있는 집의 난방을 펑펑 트는 건 사치 같아서 웬만큼 춥지 않으면 늘 저렇게 해두거든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걸 보고서야 후다닥 일어나 실내 온도를 조금 높였어요. 늙으면 몸이라도 따뜻해야 한다는데 그마저도 마음대로 못하는 제 신세가 조금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밥을 먹고 나니 문득 아이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어요. 특히 큰 손주 녀석 생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거든요. 무슨 선물을 좋아할지,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떤지 궁금해서 큰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한참 가다가 드디어 연결이 됐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는 반가움보다는 귀찮음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주변이 시끄러운 걸 보니 회사인 것 같았죠. 제가 손주 생일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아들은 다급하게 말을 잘랐어요. 지금 중요한 임원 회의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나중에 자기가 전화하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뚝 끊어버리더군요. 나중에라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아요. 허탈한 마음에 이번엔 작은아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남에서 의사로 일하는 아들은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죠.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환자를 보고 있어서 통화하기가 곤란하다는 퉁명스러운 대답만 돌아왔어요. 무슨 급한 일이 아니면 저녁에 하라는 말에 저는 그저 아니, 별일 아니야라고 대답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식들에게 제 안부 전화는 늘 별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주들과 영상 통화라도 해볼까 싶어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화면을 몇 번 두드리니 손주 녀석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죠. 하지만 아이는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연신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끄러운 게임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죠. 제가 몇 번을 불러도 건성으로 네, 할머니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화면 속 손주의 얼굴은 가까이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수만 리는 되는 것 같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다 저렇다고들 하지만 어미의 정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은 씁쓸하기만 했어요. 결국 몇 마디 나눠보지도 못하고 통화는 그렇게 싱겁게 끝나버렸죠. 그렇게 주말이 되었어요. 큰 손주 녀석 얼굴이 아른거려 이번에는 직접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며느리에게 미리 전화를 하면 분명 바쁘다고 할 게 뻔해서
일부러 연락 없이 나섰죠. 도봉구에서 아들이 사는 동네까지는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어요.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팠지만 손주 볼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어요. 드디어 아들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열고 나온 큰며느리 지연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죠. 왜 미리 전화 한 통 없이 오셨냐고요. 오늘 집에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오셨다는 거였어요. 남편 사업에 관련된 일본인 파트너들이라 격식을 제대로 차려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정말 난처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말에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자신의 완벽한 사교 무대에 흠집을 냈다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서려 있었어요. 다음에 오면 안 되겠냐는 며느리의 정중하지만 차가운 말에 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들고 온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어요. 손주에게 주려고 정성껏 포장해온 선물 꾸러미를 든 손이 부끄러워 등 뒤로 감췄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인 뒤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며칠 뒤에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작은 아들 도윤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강남에 있는 병원은 어찌나 화려하고 깨끗한지 제가 사는 낡은 집과는 다른 세상 같았죠. 접수를 하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진료실에서 나온 건 아들이 아니라 작은 며느리 서아였어요. 병원 실장으로 일하는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방금 아주 중요한 VIP 고객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급하게 리프팅 시술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꼭 직접 상담하고 챙겨야 하는 손님이라는 말이었죠. 제 진료는 다음에 와서 받으면 안 되겠냐고 묻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비즈니스적인 효율성만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의 아픈 허리보다 VIP 고객의 얼굴 주름이 더 중요했던 거죠. 저는 또다시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을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으로 낯선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텅 빈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싸늘한 공기가 저를 와락 덮쳤죠. 깊은 슬픔과 함께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성공적이고 화려한 삶에 저는 어울리지 않는 낡고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죠. 그들의 세계에서 저는 언제나 나중에 다음해로 밀려나는 순위밖에 존재였어요. 이것은 단순히 서운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가,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모멸감이었죠. 자식들을 위해 바쳤던 제 젊은 날들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방 안에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어요. 제 눈물은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죠. 자식들에게 쫓겨나다시피 집으로 돌아온 그날 이후 제 마음에는 찬 바람만 맴돌았어요. 텅 빈 집의 냉기는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유독 그 며칠은 뼛속까지 시리게 느껴졌죠.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창문 틈새를 막아보아도 낡은 이 집은 다가오는 계절의 냉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겨우 버텨주던 어금니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욱신거리는 통증이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죠. 동네 치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비용을 물어보니 자그마치 300만 원이래요. 제 귀를 의심했죠. 한 달에 정부에서 받는 연금 80만 원이 수입의 전부인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그 돈으로는 한 달 생활비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당장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도 못 받는다는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엎드려도 코가 깨진다고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다는 뉴스가 연일 흘러나왔어요. 가습이 아끼려고 보일러를 외출에 맞춰놓고 두꺼운 옷을 껴입고 버텼지만 밤이 되면 방 안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곧 날아올 수십만 원짜리 난방비 고지서를 생각하니 아픈 어금니보다 마음이 더 시려왔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는 죽기보다 싫었고요. 그때였어요. 며칠 전 우연히 신문에서 읽었던
주택연금 기사가 떠오른 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죽을 때까지 나라에서 매달 연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제가 죽고 나면 이 집은 은행의 것이 되겠지만 어차피 자식들에게는 집만 되는 낡은 집이잖아요. 당장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이거라면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도 임플란트도 하고 따뜻하게 겨울도 날 수 있겠다 싶었죠. 마침 며칠 뒤가 남편의 제삿날이라 온 가족이 모이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다 같이 있을 때 이야기를 꺼내면 좋겠다 싶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남편의 제삿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온종일 음식 준비에 매달렸어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갈비찜이며 얼큰한 김치찜,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 잘 먹었던 파전까지.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든든하게 먹을 생각에 아픈 허리도 잊은 채 정성을 다했죠.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녁이 다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죠.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큰며느리 지연은 코를 킁킁거리며 들어섰어요. 이 낡은 집의 퀴퀴한 냄새는 여전하다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뒤따라 들어온 큰아들 현우는 여기까지 운전해 오는 것도 일이라며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죠. 작은아들 내외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이 좁고 어수선하다는 불평만 늘어놓았죠. 제가 하루 종일 서서 만든 음식들 앞에서도 맛있다거나 고맙다는 말은 누구 하나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식사가 끝나고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였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가장 먼저 폭발한 건 큰아들 현우였어요. 상을 내리치며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냐면서요. 이 집은 가족의 유산이지 어머니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큰며느리 지연도 거들었죠. 이 집이 할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남기신 유산인 걸 모르냐고요. 작은아들 도윤마저도 실망한 얼굴로 말했어요. 저희도 사는 게 힘든데 나중에 손주들에게는 대체 뭘 남겨주시려고 그러냐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들에게 나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구나. 그저 자신들이 미래에 차지할 유산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늙은 관리인에 불과했구나. 저의 현재 생존과 존엄성보다는 자신들의 미래 이익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날 밤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집에서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뒤 제 절망은 공포로 변했어요. 이웃에 사는 박씨 아주머니가 다급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거든요. 글쎄 어제 담벼락 너머로 큰며느리 지연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는 거예요. 변호사인 것 같았다고 했어요. 지연은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다고, 아무래도 치매 초기 증상인 것 같다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묻더래요. 박씨 아주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주택연금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저를 정신병자로,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거잖아요. 자식들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을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막혀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저라는 인간 존재에 대한 완전한 말살 시도였죠.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절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죠.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문득 장롱 위에 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을 잡고 신신당부했던 상자였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열어보지 말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열어보라던. 남편은 그 상자를 우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밟고 올라가 먼지 쌓인 상자를 내렸어요. 삐걱거리는 뚜껑을 열자 낡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죠. 그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보니 그것은 남편이 젊은 시절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던 삼성물산에서 받은 주식 증서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 뭉치는 1970년대 아직 강남이 허허벌판이었을 때 사들였다는 낡은 토지 매매 계약서들이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남긴 수첩에서 박진호 변호사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 날 만난 박 변호사님은 서류들을 확인하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남편이 남긴 주식과 땅의 현재 가치를 모두 합하면 무려 500억 원에 달한다는 거였어요. 500억 원.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몇 번이나 되물었죠.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죠. 눈물을 닦고 굳은 결심과 함께 다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박 변호사님,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제 목소리는 저도 놀랄 만큼 단단하고 차분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남편과 제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어 300억 원을 기부하고 이 낡은 집을 팔아 조용히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자식들을 향한 저의 마지막 대답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박 변호사님과 장학재단 설립을 차근차근 진행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인생이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죠. 박 변호사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평온을 산산조각냈어요. 글쎄, 큰며느리 지연이가 제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회계 직원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흥신소까지 동원해서 제 모든 재산 내역을 파악했다는 거였죠. 500억 원. 그 숫자가 이제는 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박 변호사님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지연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남편인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해요. 그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탐욕스러운 대화를 나누었을지 눈에 선했죠. 제 존재는 까맣게 잊은 채 오직 돈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밤을 새웠을 거예요. 그 상상만으로도 속에서 역한 기운이 올라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어도 찾아오지 않을 것 같던 두 아들 내외가 약속이나 한 듯 도봉구의 낡은 집으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제가 평생 받아본 적 없는 값비싼 선물들이 들려 있었죠. 6년근 홍삼이니 일본에서 건너온 고급 비타민이니 미국산 건강보조식품이니 하는 것들이었어요. 지연이는 언제 저를 문전박대했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살가운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제 손을 잡았어요. 기력이 없으실 텐데 이거 꼭 챙겨 드셔야 한다면서요. 작은 며느리 서한은 한술 더 떴죠.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다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하더군요. 그 뻔뻔한 연극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효도를 묵묵히 받아주었어요. 이 역겨운 쇼의 끝이 어디일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매일같이 고급 식당으로 저를 데려가 비싼 음식을 사줬고 백화점에 가서는 제 사이즈를 묻지도 않고 옷을 몇 벌씩 사서 안겨주었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그들의 스마트폰 카메라는 쉬지 않고 터졌어요. 지연이는 어머니와 데이트, 효도는 셀프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박 변호사님이 몰래 보내준 화면 속에는 지인들의 칭찬 댓글이 넘쳐났죠. 효녀 며느리, 훈훈한 가족 같은 말들을 보며 저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들의 탐욕을 효심으로 포장하고 있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위하는 척하며 자신들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행복한 가족 사진 속에서 기꺼이 늙고 초라한 소품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는지 마침내 큰아들 현우가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어느 날 저녁 비싼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마친 후였어요. 현우는 조심스러운 척
하지만 노골적인 탐욕을 감추지 못하는 눈빛으로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 꽤 크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요. 500억이라는 돈은 어머니 혼자 관리하시기엔 너무 위험하고 힘드실 테니 자기들이 안전하게 관리해 주겠다는 거였죠. 옆에 있던 도윤도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어요. 형님 말이 맞다며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돈을 더 불려드릴 수도 있다는 달콤한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들의 눈에는 제가 아니라 제 뒤에 있는 500억이라는 돈만 보였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끄러미 아들들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죠. 제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그들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결정타를 날린 것은 역시나 큰며느리 지연이었어요. 며칠 뒤 지연이는 전에 없이 밝고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희소식이 있다면서요. 저희가 어머니 기운 차리시라고 온 가족이 함께 제주도로 5성급 호텔 여행을 예약했다는 거였어요. 비행기도 제일 좋은 비즈니스석으로 끊었다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하는지 아시겠냐고 생색을 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것이 마지막 덧띠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 여행의 끝에는 분명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계약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테죠. 여기서 거절하면 저는 자식들의 성의도 모르는 고집센 늙은이가 될 것이고 순순히 따라 나서면 재산을 내놓으라는 압박에 시달리게 될 거예요. 진퇴양난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가자. 너희들이 어디까지 하나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제 대답에 며느리는 신이 나서 제잘거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심이 제주의 푸른 파도처럼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으니까요. 달콤한 독배를 기꺼이 받아들일 시간이 온 거예요. 제주도로 떠나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어요. 비행기는 처음 타보는 게 아니었지만 이번 비행은 제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여행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저를 위해 비즈니스 클래스를 예약했다고 자랑했지만 그 넓고 편안한 좌석에 앉아 있는 내내 제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솜털 같은 구름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죠. 제주도에서의 3일은 한편의 잘 짜인 연극 같았어요. 자식들은 저를 1박에 200만 원이 넘는다는 바다가 보이는 스위트룸에 묵게 했고 매일같이 값비싼 흑돼지 전문점이나 최고급 횟집으로 저를 이끌었죠. 며느리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제 팔짱을 끼고 명품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루이비통이니 샤넬이니 하는 이름도 어려운 가방들을 제 앞에 내밀며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호들갑을 떨었죠. 저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제가 어떤 가방을 좋아하는지보다 어머니께 명품 가방을 사드리는 효심 깊은 며느리라는 사진 한 장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스마트폰을 꺼내들어 사진을 찍어댔어요. 억지로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인 양 웃어 보였죠. 저는 묵묵히 그들의 연극에 어울려 주었어요. 제게 이 모든 시간은 자식들의 탐욕에 대한 마지막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일 뿐이었거든요. 화려한 호텔방, 값비싼 음식, 번쩍이는 명품들. 그 모든 것이 제 눈에는 허울 좋은 가식으로만 보였어요. 그들이 쌓아 올리는 거짓된 행복의 탑이 높으면 높을수록 곧이어 찾아올 추락의 충격은 더욱 클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여행의 마지막 날 밤이 찾아왔어요. 스위트룸의 넓은 거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마침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죠. 큰아들 현우가 아주 신중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재산 위탁 관리 계약서.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그 서류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현우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들도 어머니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모시고 싶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여기 서명만 하면 이 모든 재산을 자기들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저에게는 매달 500만 원씩 부족함 없이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큰며느리 지연은 옆에서 유명한 재무 전문가와 상담까지 마친 완벽한 계획이라고 거들었고, 작은 며느리 서아는 투자은행에 다니는 친구를 통해 수익을 2배로 불려주겠다는 허황된 약속까지 속삭였죠.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물끄러미 내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둘러싼 4개의 얼굴을 하나씩 뜯어보았죠.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을 가장한 탐욕이, 효심을 흉내내는 계산이 선명하게 어려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저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죠. 너희들의 연극, 참 실감 나는구나. 제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당황하는 자식들을 향해 저는 말을 이었어요. 이번에는 제 목소리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경멸이 섞여 나왔죠. 내가 정말 늙어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더냐? 내가 돈 한 푼 없을 때는 짐짝 취급하고 문전박대하더니 돈 냄새를 맡으니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되더란 말이냐? 저는 품 안에 고이 간직해왔던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펼쳐 보였어요. 그건 박진호 변호사가 며칠 전에 제게 건네준 서류였죠. 그 위에는 아주 선명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강민 최수희 장학재단 설립 및 전 재산 500억 원 증여 결정서. 서류의 제목을 확인한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가장 먼저 이성을 잃은 건 큰며느리 지연이었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 기세였어요. 미쳤냐고, 어머니 제정신이 아니라고 악을 썼죠. 그건 우리 돈이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돈인데 어떻게 어머니 마음대로 하냐고요. 작은 며느리 서아도 옆에서 이렇게는 못한다며 당장 소송을 걸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큰아들 현우는 한술 더 떴죠. 어머니를 모시느라 자기들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냐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 도유는 제 가슴에 가장 큰 상처를 남겼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고아들이 어머니 자식이냐고요.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대답은 이미 저 서류 한 장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문 밖에서는 밤새도록 그들의 고함과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호텔 스위트룸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그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죠.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의 소란을 증명하듯 텅 빈 술병과 구겨진 휴지들만 뒹굴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저를 이 넓고 낯선 호텔방에 버려두고 새벽같이 모두 떠나버린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제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짐을 챙겨 호텔을 나왔어요. 그리고 공항으로 가 서울로 돌아오는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을 끊었죠. 비좁은 좌석에 몸을 구겨 넣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구름 아래로 보이는 제주의 푸른 바다가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흐를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주 깊고 서늘한 슬픔만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이제 저에게는 돌아갈 집도 기다릴 가족도 없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제게 남은 것은 텅 빈 도봉구의 낡은 집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텅 빈 공간이 더는 외롭거나 춥게 느껴지지 않았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오히려 시원한 해방감마저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자식들은 예상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님께 전해 듣기로는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유능하다는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저를 상대로 증여 무효 소송을 냈다고 하더군요.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걸 증명해서 어떻게든 그 500억 원을 되찾아오려고 발버둥을 친 거죠.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처음부터 무리수였어요.
박 변호사님은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둔 상태였거든요. 재산을 기부하기 전 대학병원에서 제 정신 상태가 아주 건강하고 명료하다는 공식적인 감정서까지 받아두었죠. 법정 다툼은 생각보다 시끄러웠어요. 이 사건은 금세 언론에 알려졌고 페류나들의 500억 유산 전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신문과 방송에 연일 오르내렸죠. 자식들은 어떻게든 저를 노망난 늙은이로 만들려고 애썼지만 그럴수록 세상의 비난은 그들에게로 향했어요. 특히 큰며느리가 SNS에 올렸던 수많은 효도 사진들은 오히려 그들의 위선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그들의 가식에 분노했고 자식들은 순식간에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페류나로 낙인 찍혔어요. 법적 다툼이 길어지고 세상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그들의 삶은 서서히 지옥으로 변해갔어요. 박 변호사님은 가끔 제게 그들의 소식을 전해주었죠.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그것 또한 그들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이 그들의 재정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상상 이상이었고 그들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하나둘씩 처분해야 했죠. 집안에서는 돈 문제로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고 해요. 큰아들 현우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세간의 손가락질 때문에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결국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고 상사에게 호된 질책을 받은 끝에 권고 사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강남에서 잘나가는 의사였던 작은아들 도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의 병원은 폐륜 의사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특히 그의 주 수입원이었던 부유한 VIP 고객들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 더는 그를 찾지 않았죠. 결국 병원은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해요. 가정도 무너져 내렸죠. 큰며느리 지연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의 무능함을 저주하며 집안의 물건을 부쉈고 작은 며느리 서아는 파산한 남편에게 차갑게 등을 돌린 채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해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부와 명예, 그리고 화려했던 가정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도봉구의 낡은 집을 처분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강릉으로 떠났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죠.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최수희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고 짠내 섞인 바닷바람을 흠뻑 마셨어요. 오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 서예를 배웠죠. 하얀 화선지 위에 먹물이 번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근처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이 예뻐서 간식이나 사들고 갔는데 어느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서툰 솜씨로나마 뜨개질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죠. 아이들은 저를 은희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제가 누구의 엄마인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었는지 따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죠.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꼭 안아주는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통해 돈이 아닌 제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는 기쁨을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았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박 변호사님은 이강민, 최수희 장학재단의 활동 보고서를 두툼한 서류 봉투에 담아 보내왔어요. 봉투를 열 때마다 제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죠. 보고서에는 재단 장학금 덕분에 학업을 계속하게 된 학생들의 사연과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가난 때문에 의사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학생이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선생님이 된 학생의 이야기, 그들의 빛나는 미래 속에 먼저 떠난 남편과 저의 삶이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보고서와 함께 동봉된 서툰 글씨로 쓴 감사 편지들을 읽는 것은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할머니의 도움 덕분에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따뜻한 의사가 될게요. 한자 한자 정성껏 눌러 쓴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500억 원은 더 이상 복수의 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피워내는 희망의 씨앗이 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유산이라는 것을 저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강릉의 푸른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울의 그들이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의 말이에요. 강릉에서의 제 삶은 파도 소리처럼 잔잔하고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제주에서의 그 폭풍 같던 날들은 이제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섭이 흘렀어요. 그 사이 작은 아들 도윤의 병원은 결국 파산했고 큰아들 현우는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박 변호사님을 통해 전해 들었죠.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기도 했지만 그 또한 그들이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애써 담담함을 유지했어요.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였어요.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서 꽃을 심고 있는데 낯익지만 무척이나 수척해진 한 남자가 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죠. 제 큰아들 현우였어요. 값비싼 양복 대신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후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현우는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어요.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평생을 완전히 잘못 살아왔다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모두 고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아들의 모습에 제 마음속 단단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리고 흙 묻은 손으로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죠.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미 오래전에 너희를 용서했다고. 너희를 미워하면 내 마음도 지옥일 텐데 이 어미가 어찌 그런 고통을 자처하겠냐고요. 아들은 제 말에 더욱 서럽게 울었어요. 그리고는 눈물 젖은 얼굴로 제게 함께 서울로 돌아가자고, 이제라도 제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애원했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저는 이곳 강릉에서 진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고 말해 주었죠. 나에게는 저 고아원 아이들이 피를 나눈 손주들보다 더 소중한 새 가족이라고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리고 너희 아이들에게는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마지막 효도라고요. 현우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다가 제가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고는 조용히 강릉을 떠났어요. 그로부터 6개월쯤 지났을까요? 작은 아들 도윤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편지였죠. 도윤이는 서울의 한 빈민가에 있는 자선병원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편지 봉투 안에는 낡은 통장과 함께 남은 전 재산을 정리했다는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다는 뜻과 함께요.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어머니,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는 큰아들 현우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살았던, 그리고 제가 살았던 도봉구로 돌아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작은 무료 영어 교실을 열었다고 하더군요.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는 처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편하도록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다고 했어요. 현우는 매달 제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아이들의 기특한 소식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어요. 저는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서예 교실에 앉아 있었죠. 저는 아이들에게
희망 시황이라는 글자를 써주며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장 아끼는 7살 민준이가 제 옷소매를 잡아 끌며 물었어요. 할머니, 희망이 뭐예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희망이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고 믿는 마음이란다. 아가. 제 대답에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교실 안에 가득 퍼져나갔고 그 웃음소리는 창밖의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강릉의 푸른 파도 소리와 하나가 되었어요. 교실 벽 한쪽에는 우리 장학재단의 첫 수혜 학생들이 졸업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죠. 500억 원이일 247명의 가난한 학생들을 학교로 이끌었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퍼져나갑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진정한 유산이란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돈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심어져 또 다른 사랑과 희망을 피워내는 것이라고요. 저는 마침내 저의 진짜 가족을 그리고 제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답니다. 500억 원은 자식들에게는 탐욕의 이유였지만 최수희 할머니에게는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피워내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어요. 결국 진정한 유산이란 낡은 금고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사랑과 기회 아닐까요? 나눔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가족을 찾게 된 것이죠.